그 신사업 전략에 대해서 좀 개요하고 좀 네. 방향하고 좀 이렇게 아웃라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회사의 업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네. 뭐 업력이 오래돼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많은 일들이 켜켜이 좀 쌓여 있는 회사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이제 알툴즈, 알지, 뭐 알약으로 그리고 이제 알약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사업으로 하나 이제 구치 있게 영향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러한 이제 과거에 이스트를 잘 이끌어왔던 사업들은 꾸준히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알툴즈와 이제 알약, 그래서 알약 자체가 이제 알툴즈 전체를 이제 이끈 형태로 지금 이제 되고 있고, 알약은 회사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B2B 회사로서의 본격적인 모습을 이미 이제 갖췄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는 미래 비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까지 온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미래 사업으로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삼고 있는 거는 AI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B2B적으로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기술을 직접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제 라운지가 있는 것이고, 그것도 이제 회사 형태로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버추얼 휴먼, 이건 본사에서 하는 주요 사업들이고, 그리고 그 AI를 활용한 이제 자산운용 이런 것들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AI를 중심으로 해서 신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재무적인 성과는 엑스포넨셜 같은 데서 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전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라운지와 버추얼 같은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시작은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기술로서 AI를 활용하자라는 거는 제가 15년부터 2015년부터 이제 결심을 했던 일이고, 뭐 워낙 그 기술의 이 가능성이 그냥 컸어요. 딱 보니까 나오기 1년 전, 1년 전에. 그러니까 저는 그 개발자 출신이기도 하고, 뭐 사실 개발이라는 게 약간 스킬 기능 같은 거여가지고 탁구 치는 기술 같은 거여가지고 사실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세상을 또 한 번씩 바꿀 만한 트렌드가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AI 이제 딥러닝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 그 크게 두 가지를 느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는 이거 진짜 대단한 기술이다. 세상을 진짜 깜짝 바꿀 만한 기술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 그게 2012년도에 나온 기술이고, 딥러닝? 딥러닝이 이제 그 캐나다에서 그 토론토 대학교의 제프린튼 교수가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그 이미지 분류 대회하는 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 전에 누구도 달성하지 못했던 높은 인식률 우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지. 저게 뭐지? 되네, 진짜 되네. 이게 뭐지? 봤더니 이게 이제 딥러닝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방식, 그러니까 원래 그게 있던 방식이었어요. 있던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 제프린튼 교수가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완벽하게. 사람들이 원래 이거 안 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토론토 대학교가 대단한 게 그냥 계속 세금을 대준 거예요. 이 사람한테가 10년 넘게. 영업이. 그러면서 이제 결국 결과를 낸 거고,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은.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기술에 굉장히 센시티브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어. 이게 있는지.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런 게 있네? 근데 나온 지가 벌써 한 3년 넘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알다니. 그 토론토 대회 외에도 다른 곳들도 개발을 해서 이제 그런 정도. 외국에서는 좀 많이 퍼지고 있었는데 3년 전에 이미.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그 기술에 대해서 물론 다들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딥러닝이라는 얘기가 들려오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주변을 봤더니 나만 모르는 게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남들이 빨리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파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파고가 져야 되는데 진짜 그런 생각하면서 TV를 봤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기고 나면 이제 세상이 다 집중할 것 같으니까. 근데 결국 이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저희가 상당한 기술 기억차를 벌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알파고 나오면서 다들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간발의 차이로 좀 이제 빨리 인력 확보도 하고 이 기술을 좀 개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뭘 할까 비전을 그때 세웠어요. 어쨌든 이 기술을 쓰고 이걸로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자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봤는데 시장이 크고 글로벌 사업이 가능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게 뭐가 있지? 뭐 이런 관점에서 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와비파커라는 회사가 이미 유명했어요. 와비파커라는 회사가 6년인가 7년쯤에 그 실리콘밸리에서 뭐 가장 혁신적인 기업 뭐 이런 식으로 좀 회자가 됐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 미국은 워낙 안경도 비싸고 안경원들이 오프라인에서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좀 문제점들이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와비파커가 그걸 온라인으로 안경을 이제 팔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홈트라이, 그러니까 그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3개를 선택을 하면 집으로 보내주고 그걸 집에서 써보고 하나를 골라서 주문을 하는 그게 이제 보면서 일단 안경 쪽으로 한번 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또 어떤 특이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안경 시장은 규제로 좀 막혀있는 산업이에요. 사실은 이제 취지는 되게 좋아서 처음에는 어떤 없는 직업군을 만들고 정부가 보호 육성해서 하려는 의도로 이제 안경사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그리고 안경사를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안경원을 운영할 수가 있고 근데 그 안경원을 하나만 운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안경과 관련된 걸 유통할 수가 없고 태도 유통할 수가 없고 알도 유통할 수가 없고 태도요? 네. 태 풀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태 풀린 지가 4, 5년밖에 안 됐어요. 네. 왜냐면 이게 이제 의료기사법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경이라는 거를 의료기기로 인식하는 거야 아직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원격으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 규제에 같이 발목 잡힌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가 문제 생겼냐면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안경 산업이 육성이 됐죠. 40년, 50년 전에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규모의 경주를 이루든지 아니면 이거에서 뭐 기술 개발을 위한 회사들이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안경사 제도. 안경은 하나밖에 소유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뭐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산업이 발전을 안 하는 거야. 산업이. 게다가 선글라스는 면세점 쪽으로 또 넘어가면서 그 안경원의 입주는 사실 더 줄어들게 되고 더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로 산업화되지 않는 채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안경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최신식으로 이렇게 뭐 책상이라도 반딱반딱을 빼고 시스템 자체가 40년, 50년 전이나 지금은 달라진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 어떤 기술 혜택을 받지 혁신이 없는 동네인 거야. 그래서 불편하다. 저조차도 안경원에 가면 안경 마음대로 껴보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뭐 혹시라도 내가 태를 어디서라도 구하고 안경원 알하러 가면 눈치도 보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뭔가 우리가 할 일이 있겠네 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그거를 온라인으로 가상 피팅을 통해 가지고 마음껏 껴보게 하던가 아니면 뭐 안경원에 가상 피팅이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두고 그걸로 자기한테 어울리는 것들을 미리 빨리 쳐다보고 그 다음에 맨즈를 한다든지 또 이제 규제 같은 것들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면 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시장도 충분히 크고 그리고 혁신해야 될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 곳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 또 그 가상 피팅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 개발들이 있었는데 딥러닝을 적용하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런 피팅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가상 피팅이라는 거를 결국은 딥러닝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혁신할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산업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몇 년도 있어서? 16년도에 2년 준비하고 18년도에 서비스를 오픈을 한 거죠. 그래서 라운지 시작됐고 19년도에 투자를 받고 뭐 잘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럼 더 잘 성장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면? 이게 코로나 직격탄을 받은 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온라인이 수혜를 받았는데 안경은 직격탄을 받았어요. 안경하고 선글라스 쪽은. 일단 여행을 안 가니까 일단 여행 그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막 처음에 온라인으로 사고자 하는 건 안경보다는 일단 선글라스에 더 많이 가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일단 내가 아는 브랜드가 많고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이제 살 때에 사람들이 그 아는 제품을 사기를 좀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있는 제품들이 이제 선글라스가 많고 저희 초기의 제품에서의 라인업에서의 판매도 대부분 90%나 선글라스였어요. 그 선글라스의 판매 비중이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저희가 그거를 이제 사입을 해서 재고를 가지고 팔고 있었거든요. 아, 물품도 직접 예. 왜냐면 그쪽 산업이 그렇게 형성돼 있어요. 다 후진적이야. 몽땅 다 후진적이야. 심지어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사요, 물건을. 그런 브랜드도 있어요. 연초에 그냥 물량을 1년 물량을 딱 찍어서 사지 않으면 어디 있나 보네. 이 브랜드가 워낙 강력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 다 혁신할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확장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 판매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회사는 잘 성장을 해서 투자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A 시리즈를. 근데 코로나 와가지고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니까 선글라스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 정체기를 좀 겪었죠. 중간에 겪으면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 방향을 좀 더 안경 쪽으로 안경은 그렇게 계속 껴야 되니까 바꾸고 안경을 팔려다 보니까 이제 렌즈 선글라스는 그냥 껴도 안경은 렌즈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경원하고 협업이 중요해서 저희가 이제 파트너 안경원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 라운지에서 테를 사고 안경알은 파트너 안경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맺어가지고 이제 파트너 안경원이 한 400여 군데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 파트너 안경원들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올해 B2B 몰을 열었어요. 이 파트너 안경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파트너 안경원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소상공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안경사들이 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안경원에 가시면은 의외로 브랜드 제품 이런 게 많이 없어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죠. 네, 모르기도 또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브랜드 제품이 없으니까 그냥 PB 제품 위주로만 깔기도 하는 거고, 이게 일종의 교섭력이 없는 거예요, 브랜드들하고. 이 안경원 하나하고 이 대형 브랜드들하고 교섭력이 당연히 없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래도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이런 대형 브랜드들하고 교섭력을 가지고 제품을 많이 구매해 놓으면 그거를 이제 파트너 안경원에 다시 또 파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안경원들이 구매할 수 없는 물건들을 저희가 또 대주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일단 안경사가 혼자잖아요. 안경이 한 2살 있고 거기에서 하루 종일 손님들 대응하기도 바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구색을 갖춰서 물건을 갖춰놓고 브랜드하고 협의해가지고 가격을 다운시켜 하지를 못하니까 어쩌면 저희가 그런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소에 가져다 수 없는 브랜드들을 저희가 공급을 해주고. 약간 조달 대행 비슷한 구매 대행. 예,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B2B로 좀 확장이 돼가지고 지금 2달 만에 140여 개 업체가 저희하고 이제 B2B 지금 몰에 고객으로 유치가 된 상황이고 하면서 지금 이제 B2C, B2B 전방위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추얼 휴먼을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보통 첫 번째 적용하는 게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그 인건비나 이런 단가를 낮추는 쪽으로 이제 이것들을 많이 적용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쪽보다는 버추얼 휴먼 자체를 통해서 좀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버추얼 휴먼이 결국 부가가치가 높아지려면 버추얼 휴먼 자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IP, 그러니까 어떤 저작권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캐릭터로 성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유명한 어떤 셀럽이나 그런 IP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을 이제 클론화해서 그걸로
또 버추얼 휴먼 사업을 하거나 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전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론하면서. 예, 그래서 저희는 그 AI 클론, AI 페르소나라는 두 개의 버추얼 휴먼 타입이 있고요. AI 클론은 있는 사람을 복제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말투, 표정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복제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 가지고 활동하게 만드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AI 페르소나는 이제 없는 캐릭터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또 활동하게 하는 그런 쪽. 그래서 그 부가가치를 높이는 형태로 사업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제휴도 많이 맺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좀 진행 중인 거 하고 원래 좀 계획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이제 그 첫 IP 계약 사례는 저기 이제 클래시라는 걸그룹이 이제 저랑 계약을 맺었고, 걸그룹의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서 메타버스, 그러니까 디지털 쪽에서 활동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협의는 당연히 하겠죠. 사실 그런 이제 계약 구조를 만들어서 클래시를 복제하고, 또 이제 아까 AI 페르소나라고 해서 없는 사람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클래시가 7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AI 페르소나 기술로 이제 한 명의 이제 걸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8명이 하나의 걸그룹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 계획을 세웠고, 그것까지가 이제 이 클래시를 통해서 해야 할 버추얼 휴먼 사업의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는 아직 없는데 이제 이런 저희는 뭐 가수나 뭐 이제 연예인들 하고요, 이제 지금 계속 계약 목전에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의 클론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뭐 팬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유튜브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의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본인 혼자서 소화할 수 없는 스케줄들을 소화하고 그런 쪽으로 좀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AI 페르소나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방송사들에서 필요로 하는 아나운서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신입 사원을 저희가 이제 파견 보내는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논의가 좀 되고 있고, 또 이전에는 저희가 그 휘내다고 했던 거는 거기에 유명한 그 강사님을 복제해서 그분이 하기에 좀 벅찬 여러 가지 다양한 강의들을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없는 새로운 인물을 좀 창조해서 AI 페르소나를 통한 이제 그런 강연 이런 것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